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완벽했습니다. 자산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만 출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급 은행. 로비 바닥에 이탈리아산 칼라라 대리석은 한 평에 3천만 원, 천장의 바카라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2억 원, 그리고 고객들이 앉는 에르메스 가죽 소파는 한 세트에 8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벤틀리 뮬산, 롤스로이스 팬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질비한 주차장에서 내린 고객들은 모두 한 벌에 수천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톰 포드와 크리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그런데 오후 2시 17분, 이 완벽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뚝뚝뚝. 낡은 운동화 바닥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묵은 때와 곰팡이 냄새. 로비에 있던 VIP 고객들이 하나둘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통장 재발급 받으러 왔는데요. 박금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등은 구부정했고 손톱 사이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 때문에 뭉쳐 있었고 얼굴은 마치 몇 달간 씻지 않은 것처럼 거뭇거뭇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께서는 신입사원 최지연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잠깐. 김선우 지점장이 나타났습니다. 38세의 그는 180cm의 키에 완벽하게 다림질된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하버드 MBA, 그리고 3년 연속 이 은행 최우수 지점장. 그의 이력만큼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죠. 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본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특히 할머니에게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례지만 고객님께서는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예약이요? 내가 내 돈 찾으러 왔는데 왜 예약이 필요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눈에는 그저 상황 파악 못하는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VVIP 전용 공간입니다. 일반 고객분들은 1층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고객이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간 이 은행에 돈을 맡겨온 자신을 일반 고객이라고 부르다니. 네, 죄송하지만 규정입니다. 선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로비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경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냄새 때문에 고객들이 다 나가겠어. 속삭이는 소리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난 여기서 용물을 볼 거예요. 번호표 주세요. 할머니가 번호표 기계로 향했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선우가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고객님,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최소 자산 100억 원 이상의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선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에게 이런 돌발 상황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선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0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제발 1층으로. 웃기네요. 할머니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뭐가 웃겨요? 지금 상황이 웃긴가요? 선우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목에 혈관이 불끈 솟아올랐고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100억. 그까짓 돈이. 할머니가 중얼거렸지만 선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소리를. 진짜 돈이 있으시면 증명해보세요. 통장이라도 있으면 보여주시고. 선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정중함에 가면은 완전히 벗어던진 상태였습니다. 증명을 원하시는군요. 할머니가 비닐봉지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하고 모서리가 해진 20년도 넘은 통장이었습니다. 선우는 그 통장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낡은 통장으로 뭘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잔고가 50만 원, 100만 원? 보고 싶으시면 보세요. 할머니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안 봐도 뻔해요. 더러운 손으로 만진 통장 누가 만져요? 선우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러운 손이라고요? 그래요. 더러워요. 냄새나고 지저분해요. 여기서 장난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선우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완벽한 이미지가 이 할머니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가라고요? 네. 당장 나가세요. 다른 고객들이 불쾌해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죠? 냄새로, 그 행색으로, 모든 걸로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선우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도 고객들도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순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손에서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몇 장의 은행 계좌 서류들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최지연이 재빨리 달려가 서류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버려도 돼. 할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은행을 나갔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며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고객들은 수군거리며 자리로 돌아갔고 직원들은 각자 할 일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선우는 넥타이를 정리하며 정신을 추스렸습니다. 됐어.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자. 지연 씨, 그 서류들 처리해주고. 네. 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재발급 신청서에 적힌 분실 및 훼손 사유와 할머니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며 뿌듯해했습니다. 오늘도 은행의 품격을 지켜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쫓아낸 그 할머니의 서류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 비밀이 선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박금순 할머니는 탑골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남편 오상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이 담긴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돈이 고작 이 대접을 받게 하다니.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 전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자식 없이 남편과 오직 둘만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김밥을 팔고 청소를 하고 폐지를 주우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들. 금순아, 우리 나이 들면 이 돈으로 편히 살자. 여보, 그래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만 있으면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2년 전 남편의 사업이 동업자 강민준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망하고 그 충격으로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왜? 왜 그 돈을 모았을까? 할머니는 남편의 죽음 이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몸을 씻는 것을 멈췄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멈췄습니다. 마치 자신을 벌주는 것처럼 남편의 죽음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돈이 사랑하는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저주라는 것을.
평생 모은 돈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간 저주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더러운 돈만큼 더러워져야 해. 내가 깨끗할 자격이 없어. 돈에 대한 혐오와 죄책감이 할머니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돈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스스로 더러워지기로 했습니다. 그 돈만큼, 남편을 죽인 자신의 죄만큼. 같은 시각, 테라스 프라이빗 뱅킹 19층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비상사태입니다. 직원이 선우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왜 그래? 뭔 일이야? 선우는 여유롭게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할머니를 쫓아낸 일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골든 브릿지 김태호 회장님이 관리하던 계좌가 왜? 모든 자산이 인출됐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박살났습니다. 뭐라고? 선우가 벌떡 일어나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긴급 알림 대량 자산 인출. 계좌명 골든 브릿지 김태호 회장 위임관리 특별계좌. 인출 금액 3,847억 4,326만 7,891원. 인출 시간 오늘 오후 4시 23분. 현재 잔액 0원. 으악. 선우의 비명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847억 원. 이 지점 전체 예수금의 62%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한순간에 증발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선우의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김태호 회장님께 연락은 했어. 계속 전화드리고 있는데 받지 않으세요. 골든 브릿지 본사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이런 젠장. 5년간 단 한 번도 문제없던 고객이 갑자기 왜? 선우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지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전문 자산관리회사 골든 브릿지의 회장으로 여러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이 3,847억 원은 그가 관리하는 자산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죠. 따르릉.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본사 부행장이었습니다. 김선우. 전화기 너머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예, 부행장님. 지금 당장 본사로 와. 3,847억이 날아갔는데 할 말이 있나?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확인해서. 확인. 벌써 언론에서 냄새 맡고 있어. 주주들은 난리고 금감원에서는 전화 오고. 선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혀로 하얗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반드시 해명할 수 있는 이유가. 해명? 내가 뭘 해명해? 3년간 완벽하다던 내 관리 하에서 이런 일이 터졌잖아. 하지만 딱 일주일 안에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너 해고야. 아니, 해고로 끝날 줄 알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우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MBA 3년 연속 최우수 지점장이라는 완벽한 이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지점장님 괜찮으세요? 최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내 인생이 끝났어. 선우가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김태호 회장님께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실 리가. 이유? 무슨 이유가 있겠어? 5년간 모범 고객이던 분이 갑자기. 선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문득 오늘 오후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선우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가워진 눈빛과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라고 했던 말이. 지점장님, 혹시 오늘 특이한 일이 있으셨나요? 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남기고 간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일 없었어. 평상시와 똑같았다고. 선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재발급 신청서에 적힌 계좌번호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번호였는데. 지점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런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이 서류에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마치 무언가를 완전히 포기하는 듯한 절망에 찬 그 말투가. 과연 3,847억 원의 실종과 오늘 오후 쫓겨난 할머니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지점장님, 정말 이거 보셔야 해요. 밤 11시 30분, 텅 빈 은행에서 최지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는 책상에 엎드린 채 모든 고객 파일을 다시 뒤지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3시간 동안 폭풍 같은 질책을 받고 온 그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연 씨,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일주일 안에 해결 못하면 나 해고라고.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연이 할머니가 남기고 간 재발급 신청서를 선우 앞에 탁 놓았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선우가 짜증스럽게 서류를 흘끗 봤습니다. 박금순. 오늘 오후 쫓아낸 그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요. 박금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흔한 이름이잖아. 우리나라에 박금순이 몇 명인데. 아니에요. 골든 브릿지 김태호 회장이 관리하던 계좌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연이 컴퓨터를 켜고 김태호 회장 계좌의 상세 정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계좌명 골든 브릿지 김태호 회장 위임관리 특별계좌. 실제 자산 소유주 박금순. 주민등록번호 520315-2. 위임관리 계약일 2022년 6월 1일. 위임관리 사유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자산관리 위임. 선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재발급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더 봐요. 원래 계좌 정보를. 지연이 클릭하자 더 충격적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원계좌명 오상수, 박금순 부부 공동명의 계좌. 계좌 개설일 1994년 3월 15일. 최초 예치금 3천만 원. 위임관리 전환일 2022년 6월 1일. 전환 사유 배우자 오상수 사망 후 단독 관리 부담으로 골든 브릿지에 위임. 헉. 선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망치로 정수리를 내려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이 계좌의 진짜 주인은 박금순 할머니예요. 김태호 회장은 할머니가 남편 돌아가신 후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전문 자산관리사고요. 지연이 추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위임 계약서 요약이 있어요. 위임인 박금순은 배우자 오상수 사망 후 거액 자산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자산관리 회사 골든 브릿지 김태호 회장에게 정권을 위임한다. 침묵이 흘렸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는 벌떡 일어나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선우가 컴퓨터 화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해봐요. 지연이 계좌 거래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30년간의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최초 입금 3천만 원 오상수, 박금순 공동. 1994년 4월 20일 입금 500만 원 김밥 장사 수익. 1994년 5월 18일 입금 800만 원 청소용역 수익. 1995년 2월 10일 입금 1,200만 원 폐지 수집 수익. 30년간 한 푼씩 모아온 기록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김밥 장사 수익, 청소 수익, 폐지 수집 수익. 그리고 2022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골든 브릿지의 위임 관리로 모든 거래가 진행된 기록들. 이게 다 진짜라는 거야?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오늘 오후 4시 23분 인출 기록을 보면 지연이 클릭하자 인출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인출 신청자 박금순 본인 직접. 인출 사유 위임관리 계약 해지 및 전액 회수. 승인 시간 15시 47분. 처리 완료 시간 16시 23분. 오늘 오후 할머니가 직접 위임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돈을 회수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쫓아낸 그 할머니가 3,847억 원의 진짜 주인이에요. 쿵. 선우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내가 뭘 한 거야? 선우가 머리를 감싸 안고 신음했습니다. 오늘 오후 자신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최소 자산 100억 원 이상의 고객들만. 더러운 손으로 만진 통장 누가 만져요? 냄새로, 그 행색으로, 모든 걸로요. 오늘 오후 할머니가 위임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을 모두 인출한 이유. 저희가 할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했기 때문일 거예요. 지연의 말에 선우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나 완전히 끝났어. 3,847억 원의 주인을 모독하고 쫓아냈다고. 이거 언론에 나가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VVIP 고객을 행색 이유로 모욕하며 쫓아내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할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할머니 연락처 있어. 재발급 신청서에 적혀 있어요. 당장 전화해. 선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모욕했는데. 2번, 3번, 10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지점장님? 찾아가야 해. 당장 찾아가서 사과하고. 아니, 무릎 꿇고 빌어야 해. 선우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본사 부행장이었습니다. 김선우, 또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골든 브릿지에서 공식 입장 발표했어. 박금순 고객의 위임관리 계약이 본인 요청으로 해지되었다고. 선우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프라이빗 뱅킹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 때문에 고객이 직접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명시했어. 이거 대체 무슨 일이야? 부행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지금 당장 그 박금순이라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우리 은행 망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우는 서류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 3층. 3,847억 원의 주인이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에 산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나 지금 할머니한테 가볼게. 혹시 할머니가 연락하시면 무조건 붙잡아놔.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선우는 은행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며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정말 급해요. 택시가 밤 도로를 달리는 동안 선우는 오늘 오후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이런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의 세계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어떤 비통한 사연이 숨어 있는지를. 과연 할머니는 선우의 사과를 받아줄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다면 선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저희 은행과 다시 거래해 주세요. 새벽 1시 마포구 연남동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앞에서 김선우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겨우 15평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3,847억 원의 주인이 사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박한 공간이었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제대로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가세요. 이제 할 말도 없어요. 할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골든 브릿지와 다시 계약하시고 저희 은행에 돈을 맡겨주시면. 선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고 위기를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은행 얘기는 그만하세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겉모습?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후에 봤던 그 초라한 옷차림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된 것 같은 낡은 냉장고, 다리가 부러져 책으로 받쳐놓은 식탁,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남편과의 결혼 사진. 50년 전 찍었을 법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낡은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선우는 정중히 받아서 바닥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 은행과. 은행 얘기는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제가 해고되면 그게 내 문제인가요? 할머니가 벽에 걸린 남편과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할머니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974년이에요. 20살에 결혼했을 때죠. 사진 속 할머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50년 동안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사진을 넘기자 할머니가 김밥을 파는 모습, 청소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3천억이 넘도록 모았죠. 그런데 할머니가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2년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의 동업자 강민준이라는 놈이 회사 명의로 800억을 빌리고 잠적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연대보증을 섰다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800억 빚을 떠안게 됐죠. 그럼 할머니 재산도. 채권자들이 달려들었어요. 우리 모든 재산을 압류하려고. 할머니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남편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어요. 금순아, 내가 평생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거지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스트레스로 심장마비가 왔어요. 구급차 안에서 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미안하다였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전 상속을 포기하고 제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은 겨우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돈이 남편을 죽였는데. 할머니, 그날부터 전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남편을 죽인 그 더러운 돈만큼 저도 더러워져야 한다고. 할머니가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회장한테 맡겼어요. 보기도 싫은 돈이었거든요. 선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아픔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뭘 다시요? 할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쫓아낸 그 순간 전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하자고. 그럼 은행과는 다시는 거래 안 해요. 그 돈도 이제 없앨 거고요. 할머니의 말에 선우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할머니, 제발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할머니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선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해고 통보서입니다. 3일 후 테라스 프라이빗 뱅킹에서 선우는 차가운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3년간 고생 많았습니다. 개인 물품 정리하고 오늘 안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의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지점장님. 최지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이미 각오했던 일이야. 선우는 담담하게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정리했습니다. 서울대 졸업장, 하버드 MBA 졸업증서, 각종 수상 트로피들. 한때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별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연락해 보셨어요? 매일 전화하고 있어. 그런데 받지 않으셔. 실제로 선우는 지난 3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죠. 직접 찾아가 보시는 건 어때요? 그러고 싶지만 더 이상 괴롭혀드릴 수는 없잖아. 박스를 다 정리한 선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선우 씨 계신가요? 로비에서 누군가가 선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박금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선우가 황급히 로비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온화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들었어요? 해고됐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사과는 그만하세요. 그것보다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선우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선우 씨, 제 일을 하나 부탁하고 싶어요. 일이요? 내 재산을 처리하는 걸 도와달라고요. 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하시겠다고.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을지. 할머니가 선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생각해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돈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남편이 살아생전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남편분이 하시던 일이요? 네. 그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김밥 장사할 때도 굶은 사람 보면 그냥 주곤 했고 동네에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죠. 할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김선우 씨, 나는 돈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믿고 싶어요. 할머니, 당신이 진짜 뉘우치는 마음인지 3일간 지켜봤어요. 매일 전화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 모습을 보니 우리 남편이 좋아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요? 그이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이세요? 내 재산으로 자선재단을 만드는 걸 도와주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일만 하세요. 월급은 200만 원.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진짜 가치가 뭔지 깨달아 보세요. 할머니. 그리고 절대 제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안 돼요. 한 푼이라도 사적으로 쓰면 즉시 계약 해지.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먼저 할 일은 어떤 자선 사업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할머니.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머니가 선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동료니까 박 이사님이라고 불러요. 박 이사님. 그럼 김 팀장, 내일 오전 9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죠. 그날 밤 선우는 자신의 원룸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마포구 원룸으로 이사 온 지 이틀째였습니다. 월세 60만 원짜리 이 작은 방은 이전 집에 화장실만도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유지해야 할 완벽한 이미지도 지켜야 할 체면도 없었으니까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선우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38년간 쌓아온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할머니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성공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남편의 죽음 이후 2년 동안 견뎌온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을 믿어보려는 용기. 그 모든 것이 선우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선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 후 박금순 할머니의 연남동 집 앞에는 한 명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남편을 배신했던 동업자 강민준이었습니다. 63세의 그는 한때 잘나가던 사업가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키 175cm의 다부진 체격에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깃이 약간 해져 있고 구두 뒤축이 달아있는 것을 보면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손톱 밑에 끼어있는 때와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이 그의 현재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박금순 씨, 오랜만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절망과 집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틈으로 그를 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배신자가 2년 만에 자신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들었습니다. 요즘 김선우라는 은행원과 자선재단을 만든다고 하던데요. 강민준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할머니의 동향을 철저히 조사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자 강민준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계약서와 각종 증명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돈에는 제목도 있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강민준이 내민 계약서는 분명히 남편 오상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계약서를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동업 수익의 50%를 강민준에게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죠.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숨긴 일이 또 있었다는 건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이 계약서, 진짜인가요? 물론이죠. 상수형이 당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말 안 한 것뿐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의 재단 설립 회의를 위해 온 그는 강민준을 보는 순간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그 배신자군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강민주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상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권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강민준이 계약서를 선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우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계약서였습니다. 도장과 서명, 날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박금순 씨 재산의 50%는 제 몫입니다. 대략 1923억 정도 되겠네요. 강민준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절망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남편의 동업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민준이 의자에 앉으며 제안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계산된 여유가 스며 있었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겁니다. 제가 1900억을 가져가고 박금순 씨는 나머지를 자선재단에 기부하세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3일 드리겠습니다. 3일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어요. 강민준이 일어서며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우를 돌아보며 위협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선우 씨도 조심하세요. 해고된 은행원이 거액 자산가 할머니에게 접근해 재산을 노린다는 식으로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거든요. 강민준이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으며 흐느꼈고 선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삼켰습니다. 이틀 후 선우는 김태호 회장을 만나기 위해 골든 브릿지 본사를 찾았습니다.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골든 브릿지 빌딩은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전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61세의 김태호 회장은 온화한 인상의 소유자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와 차분한 말투에서 오랜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선우를 회장실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박금순 어르신 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군요. 김태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동업 계약서를 들고 왔는데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선우가 강민준이 제시한 계약서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명과 도장은 오상수 어르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회장이 말을 멈추고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네요. 계약 날짜가 2021년 1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상수 어르신이 그 시기에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김태호 회장이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오상수 씨의 의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2021년 11월부터 오상수 어르신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12월 15일에는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선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태호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상수 어르신은 2021년 10월에 이미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강민준 씨와 인연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12월에 다시 동업 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 계약서는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김태호 회장이 계약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잉크의 색깔과 농도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전문 감정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 서류의 내용을 추가로 삽입한 것 같습니다. 선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강민준의 거짓을 밝힐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회장님,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면 됩니다. 잉크의 성분 분석, 종이의 연대 측정,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선우는 할머니와 함께 강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최지연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서 강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준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증거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결정하셨나요? 합의할 건지, 법정에서 만날 건지.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씨, 이 계약서 날짜가 2021년 12월 15일인데 그때 할머니 남편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강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치매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그건 치매가 아니라 일시적인 건망증이었어요. 강민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국과수 감정을 받을 예정이에요. 선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네. 잉크 성분 분석, 필적 감정, 종이 연대 측정까지 다 할 겁니다. 위조된 거라면 금방 드러나겠죠. 강민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준 씨.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2년 전에 우리 남편한테 한 일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죽은 사람 명의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에서 느껴지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금순 씨. 저도 정말 어려워서.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사업 실패 이후로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았어요. 숨어서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많은 돈을 기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욕심이 났어요. 제가 번 돈도 일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돈은 할머니와 남편분이 50년간 피와 땀으로 모은 거예요. 최지연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강민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준이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박금순 할머니는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 대회의실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깔끔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씻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할머니의 옆에는 선우와 최지연, 그리고 김태호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강민준도 있었는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박금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847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의 기부 소식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돈은 제가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50년간 모은 것입니다. 김밥을 팔고 청소를 하고 폐지를 주우며 한 푼 두 푼 모았죠.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저에게는 저주였습니다. 남편의 동업자 배신으로 인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저는 스스로를 방치했습니다. 그 돈만큼 저도 더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진솔한 고백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선우 팀장님은 처음에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쳤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우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기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병원, 장학재단 등 다양한 곳에 골고루 나누어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용서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준 씨, 앞으로 나오세요. 강민준이 떨리는 다리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분은 제 남편의 옛 동업자입니다. 2년 전 배신으로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을 용서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남편도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강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박금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강민준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통곡에 가까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강민준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박금순 할머니는 자신이 설립한 황혼의 희망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재단의 상임이사가 되어 할머니를 도왔고 최지연도 재단에 합류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할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차려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할머니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할머니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차려입은 할머니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절망이나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할머니가 남편의 묘비에 꽃을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했던 대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우며 살고 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남편이 환한 미소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